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올 스톱 이런 기사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뭐 시간이 지나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쉽사리 안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존재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재개발 재건축 올스톱 첩첩산중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가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과연 유지가 될지 지속성이 있을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시 혼돈에 빠지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건 해소가 됐는데 대선이 6개월 60일 안에 치러지는 그 사이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하던 정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또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방향성이 좀 틀리죠. 야당과 여당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사업성에 재분석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다. 이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경제 불황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좀 많아졌잖아요. 뭐 트럼프 관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내수 상황도 그렇고, PF 문제도 그렇고, 자영업자 문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들이 리스크들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체 시에는 원래 그 부동산에서 재건축 현장이 제일 재개발하고 재건축 현장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변동성이 큽니다. 이 부분 좀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정부에서 했던 규제 완화 정책들이 과연 지속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을 뭐 없이 사업성 뭐 추진해라, 이게 사실상 안 맞거든요. 나중에 가가지고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못하는 현장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조합의 말을 무조건 듣고 가시면 안 되고, 특히 추진위원회 그쪽 말씀을 100%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순환개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무조건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순환개발이 기본이에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특히 주거환경계획에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이주할 곳이 있어야 또 뭐 철거하고 또 짓고 새로 하고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같이 못한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현장들은 순위가 밀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이 일단 악화. 이게 이제 뭐 상계동의 주공 몇 단지 땡땡 단지가 잘 가다가 스톱이 됐잖아요. 동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때 이게 일단 홀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가중될 소지가 좀 많습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건축비가 추가 상승 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뭐냐면 역으로 말해서 또 추가 투자 수요나 가수요가 감소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재건축인데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냥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거는 이미 어떤 안은 설정이 돼 있고, 다만 이제 이주 택지와 이주 대책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지자체가 아니라 그 선도지구 블록별 단지별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잘 될지. 근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게요. 신탁사들이 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할 때 자본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사업의 어떤 신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려고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게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조금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따라가시는 것보다 사업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는 공급 속도가 날 것 같고, 이건 뭐 재건축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 이거 제가 가렸네요. 잠깐요. 네, 그래서 다음 이거 보시면,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이제 전 정부가 됐죠. 전 정부에서 추진을 많이 했죠. 해가지고 그 일기 신도시 좀 촉진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일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이 내용을 갖다 좀 사업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용적률을 1.3배로 상한선을 확대하고 동호일도 또 70% 축소했어요. 이건 사실 위원회 어떤 문제도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이게 지금 이 상태니까 대선 국면 들어오니까 이거 사실 확 뭐 사인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일단 죽을 것 같고, 재건축 3년 단축 특례법이라는 별명이 좀 있었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동요를 축소하고 그러다 보면 재건축 기간이 3년은 축소된다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심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재건축과 상관없지만 분위기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가 일단 좌초가 된 거죠. 왜냐하면 당의 입장이 틀리니까. 그리고 임대차 입법하고 제초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거나 또 전세 사기법 등으로 해서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거 안정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 활성화보다는 이런 부분이 시장의 변수가 되고, 전세 사기 특별법이 계속 가다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됐지만 그 민주당이 원하는 그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조항들이 조금 부딪혀가지고 약간 어느 부분만 합의한 것만 통과됐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강화돼서 어떤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방향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 소요 기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자료인데요. 서울시에.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9년 뭐 10년 이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9년 10년이면 그래도 평균이라고 보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9년 10년만 딱딱 되는 데들의 비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20년 30년 걸린 데들 많잖아요. 이게 평균이니까. 그래서 현장마다 특성이 다른데, 분양가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면 좀 진도가 빠른 경향이 있지만, 의외로 또 음마아파트 같이 상가와 또 아파트 주민과의 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율이 안 되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정말 오래 갑니다.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급하게 가도 또 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데다가 환경도 녹록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성이 여러분들이 일반 분들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재건축이 로또였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보통 뭐 주공 아파트들 반포고 어디고 간에 지금 다 새로 들어섰잖아요. 다 거의 100에서 120%, 130% 이랬어요. 그런 것이 250% 가니까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최근에 재건축을 준비하는 데들은 대부분 180이나 200인 정도에서 최대 300까지 가려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보면 여기 2배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1배 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비는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른 게, 분양가가 높으면 그나마 상쇄가 되는데 분양가가 낮은 지역은 사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는 현장들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경제 분위기도 또 한몫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건축비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건축비가 2020년만 해도 500만 원대였는데 500 초반이에요. 이것도 초반인데 이게 쭉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20년이라고 썼네요. 20년, 21년, 22년, 23년입니다. 그 24년에 695만 원이 됐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한 200만 원 썼으니까 50% 오른 겁니다. 50%가 오르니까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025년이 됐잖아요. 또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대충 계산하면 환율이 우리가 2024년도 초반에 1,300원대였으니까 1,300원이 됐으니 8% 정도면 7, 8, 56, 50만 원, 한 730, 40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하면 한 720, 30일 거고. 그러면 그냥 건축비 원가만 2억 2천이 들어가니까 국민 평형일 때. 그러면 지방이나 광역시는 분양가가 200% 이상을 상쇄하지 않으면은 두 배가 안 되는 데는 무조건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업성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사업에는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재건축 현장이나 재개발 현장에 용적률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재개발 현장들은 또 서울은 아시겠지만 조합원 수가 막 지분 쪽에 아주 이제 늘어난 데가 많잖아요. 특히 3080, 00 재개발 전 정부에서 했을 때 그때 지분 쪼개기로 또 신축을 지어가지고 지분 쪼개기가 이제 막히고 나니까 신축을 져가지고 또 빌라를 분양하면서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난 데들이 많아요. 이러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추가 분담금은 늘어나게 되고 그런 현장들이 좀 사업성이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납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면 어느 시행사나 뭐 신탁사가 개입을 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형태로 정부가 좀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금융위원회 1월 달에 올해 1월이에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PF 리스크가 130조였다가 갑자기 막 200 몇십 조로 바뀌었잖아요. 책임 준공형 신탁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정부가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거를 계속 방치해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 관련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려고요. 신탁하고 감독 규정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을. 그래서 7월 1일부터 신탁회사의 토지 신탁 취급 한도를 자기 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이제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게 나오자마자 뭐 여러 현장들에서 말이 많은데 당연히 왜냐하면 현재 신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현장들은 일단 스톱입니다. 스톱.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신탁사의 부채 비율이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더 이상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던 현장들은 일단 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허구 보증 제약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일반형 책임준공용 토지신탁의 문제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주거용이 아니라 주로 일반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들이 많아요. 뭐 물류창고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소 이런 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는 한 군데고 어떤 사업을 하든 전체적인 상황에서 부채가 심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PF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거를 미리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이 재건축 쪽에 신탁 방식을 하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막 잡고 있었어요. 신탁회사를 좀 좋게 얘기하면 밀어주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를 준다 그럴까요? 신탁회사에서 일거리를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금감원에서 이게 나와버리니까 분위기가 이제 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제 이런 과도한 규제 반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보도 찾으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기 자본 100% 이내로 제한.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 신탁사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부채 비율 다 나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비 사업 중. 그러면 현재 진행되던 뭐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가는 데는 100% 넘어가는 데는 일단 스톱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지금 뒤늦게 막 쫓아가는 건 좀 아닌 타임 같아요. 잠시 숨 고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여러 가지 이제 가계부채 축소 문제와 PF 리스크
또 규제 구조 개혁 이런 것들로 겹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총체적으로 뭐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패턴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부동산이 더 이상 펌핑이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든 타임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라도, 물론 IMF의 어떤 보고서와 권고사항도 있었고 한데 이 상태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내 집 마련이든 또 투자든 또 매도든 소유자분들 다주택자 자산 관리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꼭 이런 분위기를 다 체크하시고서 전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